어떻게 지금이라도 저 PBR주 들어가 봐요? 아니면 지금은 아닌 거예요? 저 PBR만 보지 말고 ROE도 보자. ROE도 보자. 아니. 지난달 내내 코를 쭉 빠뜨리고 있었던 한국 증시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쫙 켭니다. 저 PBR주라고 하는 주식들이 하드캐리한다, 멱살 잡고 주가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그게 뭔지, 그리고 일본처럼 우리도 1년 내내 좋은 장 유지할 수 있을지, 이 와중에 금리 인하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미국의 입장은 진짜 속내는 뭔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코스피가 시원하게 올라가요. 아침에 개장 상황을 보고선 이러다가 2460도 가겠는데 했는데 지금 거의 2600까지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이 분위기 유지될까요?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며칠 동안 가는지 알려주세요. 마음의 준비 좀 하게요. 네. 설 전까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 전까지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지속될 것이냐 여부는 좀 의문스러운 게요. 일단 우리나라 자사주에 대해서 그 이렇게 상장 폐지, 그러니까 소각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규제가 사실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건 아직 도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죠. 예, 막판에. 예. 그래서 일본이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회사들 리스트를 제공해요. 리스트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잘해요. 아. 이 회사는 배당도 많이 주고요. 뭐 PBR도 낮으니까 이 회사 투자하세요라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투자 지표를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나열해 주는 거죠. 아, 우등생 명단.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그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회사들의 또 우수 기업들을 모은 지수도 만들고 이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주주 보상 측면에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의 나라가 됐는가의 그 근본 문제는 사실 비껴간 대책이거든요. 근본 문제가 뭔데요? 두 가지 근본 문제가 있는데 네. 가장 큰 근본 문제는 상속세고요. 상속세. 예, 그래서 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미소 커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 우리 PBR이 뭔지는 우리 다 아시니까 청취자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청산 가치 비해서 주가가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싼 게 대주주에게 유리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비싸면 네. 대주주가 내부자 매도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 작년 수많은 급등주들의 대주주 내부자 매도 이야기 뉴스는 하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들이 하였던 행위. 예, 네. 그리고 뭐 감옥 가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만큼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30배, 50배 되면 대주주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를 팔아치우기까지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반대편 0.1배, 0.2배가 되면 또 대주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외에 있으면 상장 폐지가 되면 그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등을 합산해서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야 하는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뭐 그런 것들에 준해서 아무튼 상속세가 결정되는 데 비해서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1,000원에 거래되는데 상속했다 그러면 상속세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겠죠. 아. 할인되네요. 예, 엄청나게 할인되죠. 그래서 네. 그걸 저희들은 PBR의 미소 커브라고.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PBR 1배가 제일 안 좋은 거죠. 어정쩡한 거죠.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속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거 의미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주가 올라간다고 한들 저게 유지될 만큼의 변화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리스트 만들고 지수 만들고 뭐 발표한다. 기분은 좋은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걱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이렇게 배당도 안 해주고 기업 주주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신경을 안 썼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적대적 M&A가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1,000원에 거래되면 갑자기 사모펀드가 돌아가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돌아서 그 회사를 한 2,000원까지 올리면서 사면서 그 회사 주식을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면 그죠, 공개 매수라는 걸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그 회사의 실질 내부 가치는 10,000원인데 2,000원에 샀으니까
무수익 자산들을 팔아도 되고 또 재상장시키는 과정을 구조조정해서 거치면 훨씬 더 비싼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호적 M&A도 잘 안 되는데 이번 남양유업 사건 아시잖아요. 우호적 M&A조차 이렇게 잘 안 되는 나라인데 적대적 M&A는 안 되는 나라니까 PBR이 아무리 낮아도 그게 적정 가치로 올라오게 만들 촉매를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 증가 같은 이런 요인을 통해서 또는 기업의 혁신 능력 제고 같은 걸 하지 않는다면 이거 지금 오르는 건 일시적인 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좋은 뉴스다. 그러나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다라면 내년 이맘때 그 회사 주식이 지금보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뭐 일부 금융주나 홀딩 컴퍼니들이 내년 이맘때 주가가 지금보다 정말 높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확언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하단을 받치고 있는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그 제도에서 핵심은 2026년까지 동경증권거래소가 PBR 아무튼 청산가치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노력 안 할 거면 알아서 상장 폐지하세요라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나가세요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인 거는 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핵심적인 규제는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뭐 코스닥에서 거래소 올 때마다 맨날 특례 편입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게요. 특례 편입한 거 그 사이에도 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들만 다 망가뜨리고 국민연금 돈을 죄송합니다만 일부 세력들이 다 가져가는 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코스피 200 제도나 뭐 특례 편입 제도들을 활용하면서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안 산다고 뭐라 그러면 제가 전직 국민연금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소리냐. 특례 편입 같은 이상한 제도들을 코스닥 시장에 있으면 코스닥 계속 있으면 되지 왜 거래소를 오려고 그러는 거고 거래소 오면 몇 년 있다가 전에 올랐던 주가 다 진정되고 내재 가치랑 비슷하다고 생각될 때 편입하면 되지. 꼭 그걸 그렇게 주가 급등한 주식들을 편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잠깐 좋았다가 또 고생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편은 뭐냐 하면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게 그러고서 나가서 상속세 관련돼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 즉 큰 부자는 못 잡으면서 작은 부자들을 잡으려고 드니까 작은 부자들까지는 이제 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경증권거래소가 하는 것처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걸 아마 정부에서 혹은 여러 협단체에서도 생각을 했을 테고 기자들도 지적을 했을 텐데 이거 왜 안 될까요 우리는? 그게 이제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예, 그렇습니까? 뭐 정확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입니다. 이제는 여론의 한 일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주가가 올라간다니까 반갑단 말이에요. 예,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때 항상 우리가 느끼는 상방 리스크.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지금이라도 저 PBR주 들어가 봐요? 아니면 지금은 아닌 거예요? 저 PBR만 보지 말고 ROE도 보자. ROE도 보자. 예, 그게 뭐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당 순자산 가치로 만들어낸 이익률. 이게 우리나라 평균 한 8% 되거든요. 8, 9% 정도 나오니까 이자율보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저는 매력 있다고 맨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평균보다는 좀 이익률이 높으면서 싸야 투자에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네. 만에 하나 무산됐을 때도 버티려면 결국 기업의 이익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제도들의 변화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올랐던 이유는 아베노믹스 덕분에 기업 이익이 매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반면 한국 상장 기업들 이익은 작년에 2021년 최고치 대비 반토막 났고 네. 올해도 어닝 쇼크를 계속 보이니까 어려웠던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지만 저평가된. 그러면 여기서 싼 게 뭐냐? 바로 이제 제가 이야기한 수익 가치가 있으면서 장부 가치가 싸다 그러면 제도 변화의 혜택은 크겠지만 그런 범주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다시 고민되는데 그래요. 신중하게 이 흐름이 보니까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덥석 사기에는 좀 높은 레벨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게요.
한번 또 불타오르면 예,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 모멘텀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멘텀. 예, 그 상한가 따라잡기. 네. 그러니까 신고가 따라잡기 전략을 쓰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 관심 종목 리스트에 어제 오늘 사이 지금 52주 신고가가 이 그 알림을 설정을 지울까 싶을 정도로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인 거죠. 예, 그런 걸 보면 뭐 아직 시장에 힘은 더 있다. 그러나 너무 길게 뭐 이것만 하면 돼. 이런 태도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이거 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습니다. 눈치 싸움인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너무 길게 푹 담그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아쉬운 게 장투하면은 성공한다 이런 성공 사례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말고 없죠.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LG 생활건강의 주가 하락에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참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후 가장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였던 대표적인 우량주가 이제 그렇게 성과가 안 나고 또 주가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투자자들이 참 우리나라는 결국 좀 쌀 때 잘 사야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쭉쭉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금리를 시원하게 내린다는 사인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럴 줄 알긴 했지만 1월 FOMC 성명서를 두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 없어. 요건 확실한데 3월 금리 인하도 어림도 없어. 요 메시지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적어도 당신들 기대하는 대로는 안 해줄 거야라는 뜻이죠. 아, 왜 그러냐면 네. 버블 리스크.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꽃놀이패를 연준이 지금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그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군대로 이야기하면 거의 제대가 며칠 안 남으신 분이고요. 아, 말년병장. 예, 말년병장이십니다. 그래서 2026년 초에 물러나시니까 뭐 이제 1년 반 남았나? 그 왜냐하면 내년 후반기에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청문회가 시작될 테니까 이 정도로 이분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분이지만 거의 지금 그 자기의 세 번째 임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미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제 두 번째가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강하다. 그렇죠. 지금 S&P 다우 연일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는데 악재가 없는 게 아닌 게 뭐 당장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했던 그 뉴욕은행이 되게 실적이 나빠지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되게 손실을 크게 입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경제라는 게 어디 막 뜨거운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리를 인하할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로 어디 문제가 되는 데는 분명히 있는데도 시장은 악재는 신경 쓰지 않고 호재만 바라보며 달리는 시장. FOMC 약발도 하루로 끝나고 바로 상승 회기. 아, 그러게요. 예, 이렇게 힘이 센 시장을 보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내 말 지금 귀담아 안 듣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주먹을 좀 만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 지금 가드를 올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야라고 생각하기 좋은 상황인 거죠. 지금 헤드기어 벗을 참이에요. 느낌은. 이게 뭐 헤드기어는 이미 벗은 것 같고요. 네. 이 가드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균형을 생각하면 금리 인하 예전에 해주고 싶은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할 때 인하했다가 여기서 또 한번 요감처럼 치솟아 오르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걱정도 함께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 제 생각에는 3월은 좀 많이 힘들어졌고 빨라야 5월이나 6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 그러면 시장에 지금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좋은데 맞습니다. 5월이나 6월까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뉴욕장이? 뉴욕장도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뭐 지금 과열권이거든요. 굉장한 과열권입니다. 완전 그리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탐욕과 공포 지수라는 거에서 지금 탐욕,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탐욕은 아닌데 탐욕 레벨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과열돼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좀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악재로는 조정을 안 받는 거 보니 이거 3월 달 이제 불과 한 달 남았죠. 벌써 2월이니까. 네. 3월 달 열리는 이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올 연말 정책 금리는 몇 %가 적정이에요에 대한 투표를 해서 점을 찍어서 한 19명의 연준 멤버가 점 찍는 행사인데 거기 만약에 지금은 3번이나 하자가 제일 다수인데 2번이나 1번이나 쪽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튀는 의견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다. 그게 이제 중앙값이 흩어진다고 말하는 건데 그런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미국 시장이 좋으니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실 저는 상당히 좀 미뤄야 되는데 아직도 뭐 보니까 5월 금리 인하 뭐 95% 그렇게 기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5월도 안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5월도 안 할 수도 있다. 뭐 차라리 6월이나 7월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크면 자꾸 그걸 안 들어주고 싶은 지금. 왜 그렇게 엇나가요?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좀 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네. 가장 좋은 건 물가가 좀 뚝뚝 떨어져 주면 되는데 이제 물가는 뭐 잘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충분히 저도 금리 인하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고 네. 우리나라의 수출의 선행 변수입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4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50이 기준인데 이제 그 나빴던 제조업 경기도 올라오고 있는 올라왔네요. 중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특히 거기에 그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지표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에 53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좀 느끼거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연준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물가 목표는 2%지 2%대가 아니라고.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화가 났는데 말이 좀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2%대 어디 진입하기만 해봐 우리 냉큼 내릴 거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2가 딱 나와야 돼. 그리고 2.0 밑으로 가야 돼라는 기분까지 와. 느껴지는 걸 보면 네. 연준 입장에서 이거 경기가 너무 좋은데 뭐 분명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고 부동산에 문제 있는 건 알지만 뭐 좀 경제 체력이 좋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기분. 성명서의 내용은. 근데 저는 보였어요. 그 발언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대에 진입만 해도 뭔가 액션을 해줄 것 같이 분위기를 풍기다가 그거 아니야. 정확히 2 찍어야 돼 이렇게 말이 은근히 바뀌면 오히려 시장에서 말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니까요. 아하. 이분은 일단 네, 역사에 남는 연준 의장이 되고 싶다. 물가도 잡았고 경기도 그럭저럭 괜찮게. 그러니까 그린스펀 이후 처음으로 골디락스. 하하. 그러니까 물가 안정 속에 낮은 실업률. 그러네요. 그거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느끼시니까 남의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금리 인하 한번 딱 내릴 때까지 그냥 간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야 조정이 나올까에 대해서 저희도 기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기업 실적은 잘 나오니까 실적도 좋고 물가는 내려가고. 물가는 내려가고 또 시장 금리도 그렇게 이전 고점 비비 거의 한 1% 시장 금리 빠졌잖아요. 많이 내려왔죠. 한 1% 빠져 네. 있고 그리고 또 중동에서 여러 물류 관련돼 있는 홍해 후티 반군 뉴스들도 있고 그럼에도 사실 유가가 또 70불대에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셰일 오일을 그 정도로 캐내면 네. 그래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셰일 오일 생산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왜 워렌 버펫이 그 옥시덴탈 에너지나 이런 미국의 셰일 오일 회사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지나고서 아는 거죠, 우리는. 할아버지가 한국에 투자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 참 요새 오늘 그래도 포스코 오르는 거 보니까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부러워했던 일본 증시는 일본에서 살짝 이 피벗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조정받는 구간도 생기고 그런 종목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니케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보다 일본이 매력 있다. 아직까지 그러면 네. 투자를 할 만한 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PBR이 올라오면 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적인 주당 순자산 가치의 코스피의 역사적인 주당 순자산 가치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1.0이 되는 레벨이 대략 2,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사이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한 10% 오르면 거기 레벨에 도달하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익이 잘 좀 늘어나야 되는 ROE가 아까 이야기한 그 자기 자본을 잘 활용해 돈을 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이제 1.0 넘어서 탁 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자동차잖아요. 예. 네. 근데 뭐 자동차다 보니까 우선주가 잘 오르더라고요. 오늘은 기아차도 잘 가던데 네. 예, 제가 다 관심 종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 자동차 회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일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일본은 저는 피벗 어렵다라고 보는 쪽에 적어도 상반기는 되게 어렵다 쪽에 있는 게 이번에 그 일본의 물가 상승률 이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 그 2.6 정도 나왔잖아요. 2.6. 그래서 아직도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왜냐하면 그 국제 유가도 이제 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도 작년 난방비 1월에 높았던 것 때문에 좀 올해 1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여기는 이게 뭐 경기 좋다고 그런 지 얼마 안 됐는데 물가 다시 2.6까지 내려오니까 여기도 물가 상승률 목표는 한 3% 갖다 놓는 게 목표인 나라인데 사실 3%에서 금방 이렇게 쉽게 내려와 버리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피벗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마이너스 금리를 네. 제로 금리 또는 뭐 플러스 0.5 이렇게 올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YCC 네.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상단을 규제하는 걸 뭐 푼다든가 이런 정책을 이제 펼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분위기 좋은데 찬물 끼얹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특히 2000년 8월에 옛날 이야기인데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2000년 8월에 일본 중앙은행이 와 이제 경기 좋아졌어 하고서 금리를 10년 만에 인상하셨는데 그 뒤에 9.11 테러 터져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예. 자, 일본도 당분간 그냥 그 상태 유지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